제가 책을 읽으면서 네. 무척 반가웠던 게 있어요. 뭐요? 옥에 갇혀 계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네. 지금 옥에 갇혀 계신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이분이 지금 10월 26일 날 가석방이 될지 안 될지 마지막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모두 정봉주 의원 가석방을 희망하시죠? 그럼요. 가석방이 될 겁니다. 네. 이것도 왜냐하면은 네. 왜요? 옥에서도 교도소 자체에서 이분은 가석방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거기서 다 추천을 한대요. 정봉주 하도 면회를 의원이 많이 오니까 아니 거기서 빨리 귀찮아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행동하고 이 모든 게 너무 모범적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교화를 많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렇답니다. 지금 뭐 그 교도소에서 투표를 하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데 그 정봉주 의원을 그 안에 보좌관들이 많대. 의원은 보좌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그 부인 자식을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근데 사실 멀쩡한 사람이에요. 장기수들이.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그 장기수들이 전부 정봉주의 보좌관을 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긴 편지를 보냈어요. 지난번 우리 사랑하지 말자를 읽고 옥중에서 그리고 맹자 읽고 옥중에서 원래는 독후감을 보냈어. 맹자를 읽고 그 맹자라는 책은 사실 고전이지만 내가 그 재미있게 썼거든요. 번역을 쉽게 풀어서 했는데 사람들 그렇게 어렵다고는 안 읽는 거야. 근데 이 갖다 줬더니 옥중에서는 이 집중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읽을 거라 했더니 그렇게 재밌게 본 거야. 사실 봉주 형님이 약간 주의가 산만한 편인데 아까 그분처럼 그래가지고 보는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너무 그냥 재밌어가지고 혼자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의 그 교도관님이 독서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좀 볼 수가 없냐. 그러니까는 정봉주가 그러면 제가 이거 본 다음에 보십시오. 그때 자기도 이제 정봉주가 그렇게 재밌게 보니까 미치게 재밌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재밌게 볼 줄 알았는데 그걸 빌려줬더니 3주를 킹킹대면서 고생을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남들한테 얘기하기를 그 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기를 정봉주 참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느냐. 이 깔때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독후감 깔때기. 그분한테 학원은 이제 안 빌려줬다고? 아니 학원은 막 그 제자들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쓰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맹자를 읽으면서 그분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도올 선생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을 했다. 그래가지고도 지금 아직은 내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쓸 그렇죠. 단계가 아무래도 아니다. 부족하지 않나? 네. 고수미를 하고 있었는데 사랑하지 말자가 배달이 돼서 그거를 읽는 순간 미쳤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통독을 한 다음에 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있으니까. 편지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으셨는데 그 편지 내용이 감동, 예. 그 편지 내용이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정봉주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하는 거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경우에도 뭐 깔때기라고 그러지만 자기 과식, 무슨 제가 사랑하지 말자를 보고서 저도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아주 개념적인 문구를 늘어놓으면 벌써 급이 낮아지는 거야. 뭐 자기가 읽고 그 순수한 감동을 그냥 감격해서 아무 꾸밈 없이,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이나 자기 현시나 과시나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한 자기 느낌을 그대로 쫙 써놨어. 그래서 내 평생에 받아본 명문 중에 하나다. 정말 그래서 그야말로 이명박이 5년 동안의 치세 기간 동안에 해놓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정봉주라는 정치를 하나 길렀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 맞다나 저도 사실 BBK 보도를 일찌감치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BBK의 진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점에 우리 도울 선생님의 아침놀과 나란히 아마 BBK와 관련된 배신이라는 김경준, 옥중의 김경준의 또 저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사실 필요 없고요. 한번 여러만 보세요. 사실 요 책을 사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많은 고통 속에서 잔잔한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이 감동 어린 그런 만남도 있는데, 그래서 7원 절구를 또 시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네. 도울 선생님께서. 아이가 그거를 네. 야, 저거 좀 잠깐 좀 끄거라. 이거 에어컨. 에어컨. 좀 더우실까봐. 자, 에어컨을 좀. 여기 꺼주세요. 감기가 막 올라와. 아, 예. 어떡하냐. 조금 덥더라도 참으세요. 더우신 분은 탈의를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래. 네. 그래가지고. 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런데. 다시 하는 게 창피하다. 아니, 내가 할게. 그 화답하는 7원 절구를 써주셨어요. 그때에 그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부인이 정봉주가 선생님 책을 읽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우편으로 보내라. 아닙니다. 이건 정봉주가 선생님 꼭 가서 전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몇 시 뭐 와라 했더니 한 5시경 왔어요. 근데 내가 그날 7시부터 뭐냐면 우리나라 국역원 번역원 한국고전 번역원에서 하는 그 공개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내가 7시에는 세상 급히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5시에 내가 편지를 딱 받고 너무도 감동을 받은 거지. 정봉주의 편지를 받고, 그래서 이거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바로 화사한 매화를 쳐주자. 그래가지고 그 옥중에다가 그렇게 뭐 액자는 안 될 테지만 그냥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라도 붙여놓으면 오간이 좀 환해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빨간 그냥 매화를 격조 있게, 그것도 이제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시를 짓고 그냥 미술대학교 교수가 문인화를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문인화라는 건 by definition 하나의 정의 자체가 글 쓰는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그냥 끄적하는 게 문인화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대학자가 돼야만 문인화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인화라는 거는 미술대학 교수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인화가 내 거밖에 없는데 그 문인화의 정수를 내가 쳐서 그래서 매화를 화사하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빨리 시를 썼지. 한시를 써가지고. 근데 그 걔가 알아보질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또
타이프로 번역을 해서 야. 그걸 1시간 만에 내가 딱 준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그걸 받고 불불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1시간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옛날에 뭐 그 퇴계 선생을 율곡이 뵀다 그러고 시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는 옛날에 들었는데 그런 게 이런 거군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봉주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선생님의 이걸 받아서 그러고 갖고 간 거야. 이제 저는 사실 선생님의 그 문이나 깔때기 때문에 재밌게 듣고 있다 마지막에 그 옥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그 교도소 저도 면회 한번 갔더랬어요. 근데 참 욕 나오더라고요. 너무 멀어. 창원 멀고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남편 옥바라지 하면서 남편이 이걸 보고 얼마나 또 감동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앞에서 그 눈물바람을 할 수밖에 없는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대 세상에 나와 포효하면 혁명의 물결로 세상이 잠기리라. 이렇게 마지막 건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렇게 써요. 天下无人了蒙心. 천하에 이 맹자의 마음 하나를 제대로 꿰뚫는 놈이 없어서 내가 답답했는데 홍청 위川카이비인 뭐냐면 홍성의 영호 감옥에서 이 세상의 개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삼펑 산지 신옌시 삼봉이 이 정도전을 말한 거죠. 정도전에 그 삼봉이 옛날에 그 신안면에서 그 아버지 시묘살이를 하다가 정몽주가 준 그 맹자를 읽고 혁명을 꿈꾸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건 그 정봉주가 그 맹자를 읽고 나한테 이거 편지를 보낸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로 봉화정씨 같은 삼봉과 정도전과 같은 정씨라는 것이 여기 다 이렇게 싫어하는 게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지식이 있어요.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서 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삼봉의 이러한 그 어떠한 혁명의 그런 번뜩이는 지혜가 신안면에서 맹자를 읽으면서 시작되었다네. 그런데 이제 그대가 이즈뽀셔 거밍찬나 그러니까 그대가 이제 나와서 이 세상에 한번 포효하면은 이 세상이 혁명의 물결로 잠기리라. 그래서 그 심과 제일 처음에 맹심이라고 했잖아요. 심과 그 다음에 개벽음이라 그 다음에 잠기리라 침. 그래서 심, 침 이게 한 운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에 슉 나와도 이렇게 운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시라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그때 내가 감발이 됐기 때문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딱 그림을 그리고 그걸 해서 주는 거죠. 앞으로 그건 뭐 몇천만 원 갈까요? 아이고 우리 저 정봉주 전 의원님 횡재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안 늦게 이제 가셨네요. 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선생님의 예견대로라면 10월 26일 날 가석방 되신다고 하는데 네. 나오셔서 이번 대선 구면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덕담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이거는 그 가석방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텐데 결국은 제약이 있어도 네. 결국 할 거 다 할 수 있다네. 왜냐면 다시 늘기는 지금 도저히 어렵거든. 만약에 그거 가석방을 어겼다고 해서 다시 는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정봉주는 위대해지는 거고. 우리나라 정세 판도는 그걸로 인해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 것이니까 나오면은 소신껏 외쳐라.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님, 우리 민족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 교수님, 안 후보님한테 민족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민족의 선물 아닙니까? 도울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웃음으로 정말 이렇게 흔쾌하게 바꿔드리는 날이 12월 19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유, 그럼요. 네. 12월 19일 날 오후 6시면 안 되니까. 오후 6시까지. 자, 기왕에 오후 6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얘기 좀 우리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제가 일러야지. 아니, 한나라당에서요. 지금 6시까지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못 오신데 도움부지. 맞아요. 창원 터널 막는 공사를 하면서 이른바 터널 디도스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투표하는 걸 막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의혹입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새누리당이 투표 시간을 6시에서 8시나 10시로 늘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길을 막고 있어요, 지금. 불과 2시간만 연기하면, 맞아요. 2시간만 8시까지만 해도 5년에 94억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예산을 이유로 지금 막고 있다는데, 선생님 좀 혼내주세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잘 모든 들으세요. 참여를 유도할수록 좋은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대통령이 되어야만 네. 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절대 막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장에 국민 모두가 나가도록. 그런데 그걸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뭐 그냥 양아치들이지. 오랜만에 듣는 단어. 이제 네. 양아치라는 게. 네.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건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자기가 그들의 대리로서 네. 권력을 부여받는 행위인데, 그걸 길수대로 차단해서 소수의 이걸 받겠다는 건 그 양아치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 골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 권력을 휘두르는 놈들 아니야? 이게 양아치지. 이건 완전 양아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전달하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여하튼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선거, 네. 그리고 투표 시간을 늘리는데 합의하지 않는 정치 집단은 양아치다. 양아치랍니다. 이 점 인정해 아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대선 저희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시간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청률이 좋은데 좀 계속 가도 될까요? 아유, 좋지. 좋습니다. 나는 뭐, 무제한이야, 무제한. 나는 저 에어컨이 꺼가지고 열기가 점점 세지니까 더 기분이 좋아. 에어컨을 끄니까 업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땀이 좀 나야 돼. 저 진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귀중한 분들이고, 우리 또 발뉴스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 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울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께서 답할 수 있도록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책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시청률 때문에 대선 주자와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죠.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책 얘기를 조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중에 9.11 쌍둥이 빌딩의 붕괴를 바라보시면서 노암 촘스키 선생님한테 서신을 보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읽기로는 네. 미국 중심의 세계와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학자로서의 지난한 노력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잘해야만,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가 결국은 미국은 군사주의로 허술하게 버텨가는 망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을 세워야 한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 책을 노학자가 하루 종일 10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하시면서 계속 이걸 적으셨는데 네. 이번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중요하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여기. 이번 대선은 공심, 퍼블릭 마인드, 공공의 마음, 시장의 마음이 아니라 공공의 마음을 되찾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제가 올바로 이해했나요? 예, 아주 정확한 이해고, 이 책은 제가 후에 제일 끝에 후기를 썼지만, 그래서 그 후기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은 사실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그 허구성을 우리가 이제는 자각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좋은 나라죠. 제 어렸을 때 미국이 이상향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유학을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와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 드디어 나는 자유의 품으로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은 사실은 미국 스스로 만든 미국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 만든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류의 희망이었던 미국이 처절하게 그 인류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원동력으로 1945년 이후부터 변신해 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6% 세계 인구의 6%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부를 60% 다 독점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제3세계를 탄압했습니다. 착취하고 그 실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정변이 일어나는 것도 거의 뭐 한 80만이 죽어요. 그런 걸 미국이 조직적으로 해서 전부 그 수하르토 정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스티모르, 동티모르에서 30만을 죽이고 지금 아까만 니카라구아 이런 것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는 잘 옮긴 거죠. 해방 후 우리가 그래서 미국한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미국은 그 중산 계급이 굉장히 이렇게 돼서 굉장히 희망 있는 나라고, 딴 나라들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분에 독재자만 있고 그 하층민들이 고생하고 착취당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중산층이 항아리형의 풍요로운 나라다 이랬는데, 결국은 미국이 자기들의 어떠한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된 형태가 결국은 자기들이 저주하던 제3국형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항아리형이 아니라 미국은 완전히 소수의 극소수와 대다수의 인민이 그 소수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소셜 모빌리티가 가장 낮은 나라고, 그리고 불평등 구조가 가장 심화된 나라고, 그리고 모든 이 관권의 폭력이 가장 심한 나라고, 그리고 특히 조중동과 같은 모든 미국의 언론이 기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은 더 이상 인류의 미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 60년대 해방 후에 가지고 있던 미국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조중동의 논설위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나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파악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내가 처절히 인식시키려는 거죠. 더 이상 미국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미국을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전 세계의 무력을 합친 것보다 미국의 무력이 강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항공모함, 비행기 수 다, 로켓 다, 원자, 폭탄 다 합쳐도 미국의 실력이 안 됩니다. 그것이 미국이 오늘의 미국인 이유 단 하나예요. 그 외에 모든 모럴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려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대다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를테면 9.11 이후에 선생님께서는 절대 보복하지 말라. 네. 테러는 나쁘다 하지만 보복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셨고 노암 촘스키 교수님은 받아들이셨지만 여직 미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 롬니와 오바마. 롬니는 더 보복이 강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거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을 원치 않은 평화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믿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미국 말을 무조건 전적으로 더군다나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말을 전적으로 잘 듣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 말을 더 잘 들어. 미국인보다 미국 말을 더 잘 듣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 말을 안 듣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는 노암 촘스키 말대로 미국 정부는 거짓말을 안 하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모든 정책이 세계를 기만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경제, 시장경제 이거 생 거짓말이다 이거야. 미국의 자유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미국의 모든 근간 사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군사, 방위산업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전부 펜타곤 돈으로 나가는 거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외국 가서 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소위 프리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제일 뒤에 쓴 말이 있어요. 지식인들은 반드시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해야만 한다. 정부의 행위를 그 원인과 동기 그리고 숨어있는 의도를 간파하여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 최소한 서구 사회에서는 지식인은 정치적 자유로부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책임이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intellectuals to speak the truth and expose lies. 촘스키 교수의 말씀인데 정말 나는 존경합니다. 미국보다 어쩌면 미국을 더 잘 따르는 한국.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미국도 변화하고 동북아는 물론 세상의 평화에 일조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라고. 네. 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정치학을 공부하신 박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학자예요. 아주 대학자라고. 그래서 머리 커서 대학자 아니세요?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그 대학자예요. 그래서 아주 선구적인 학자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읽어도 이게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를 지금 잡은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이 미국의 주구 알랑방방 꾸고 주구 노릇을 하는 것은 인류를 망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감을 가지고
배짱을 튀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북한의 1000분의 1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건. 북한이 하는 위험한 말씀이시죠. 북한이 하는 것에 우리가 1000분의 1만 해도 미국은 우리를 더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인 스탠스를 가지면은 미국은 세계의 이 지정학적인 정세로 볼 때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안전핀이 있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요구할 것을 하고 살아가면은, 그리고 막말로 대결할 때 가면은 대결도 하고, 이래도 미국은 우리를 절대 잘못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미국을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인을 맨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포교한다고 그러는데 왜 미국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미국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그 미국의 대학생들과 많이 대화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지식사회가 한국을 대단히 부러워하고 실제로 벤치마킹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말춤까지 이거 막 벤치마킹 하려고 전 국민이 지금 콘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실제 존재감과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긍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해보는데, 네. 우리 곽현아 씨도 책을 읽었어요. 읽었어요. 오늘부터 네네. 지금 이제 서점에 쭉 그러니까 배포가 되고 있는데, 싸이춤도 말이야. 그게 네.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한국, 민중에 그동안 쌓여온,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아주 편안하게, 그,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문화가 진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싸이가. 네네. 무슨 한국적인 뭐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도 아직도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걔들이 특별한 꿍푸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이춤과 같은 그냥 말처럼 이거 가지고 세계를 저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긴 가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떠한 그 트위스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전. 네. 그 어떠한 말이야, 여자를 얘기할 때도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더 야한 여자. 이거 얼마나 가사를 다 외우셨어요. 그 멋있어요, 표현이. 근육보다, 남성을 얘기하는데 근육보단 사상이 울퉁불퉁한 남자.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그 가사의 내용이라는 이 깊이가 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김장훈 하고의 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싸이가 김장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우를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그 연예계의 이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 소유권, 지적 소유권이나 판권을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근원적으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다 돌고 도는 건데, 결국은 그 김장훈, 김장훈이라는 분은 나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우리 사회의 어떤 자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훌륭한 연예인이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가 그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조금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완벽하게 축복만 해줄 수도 없는 그 묘한 그 감정에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는 풀어드려야지. 후배로서 100% 1000% 어떤 무슨 적이라도 우리 부모가 예를 들면 좀 노여움을 사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든지 풀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후배 간에 서로 김장훈은 싸이를 축복해주고
싸이는 김장훈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 같은 거. 하다못해 시청 앞에서 그런 거 공연을 할 때 그 8만 명 앞에서 딱 저는 김장훈 후배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김장훈 선배한테. 김장훈 선배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김장훈 선배님 힘내십시오라든가 뭐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뭐 소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거 할 적에도 그렇게 한번 우리 김장훈 선배가 생각납니다. 뭐 이러면서 한마디 딱 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갈채를 받겠어요. 싸이가 훨씬 더 올라가죠. 저 같은 요 말씀은 네. 사실 제가 청한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네. 제가 그 김장훈 씨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를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장훈 싸이 갈등이 연예계를 넘어서 전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번지고 있어서 네. 이 중요한 대선 국면에 제가 좀 부질없는 짓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측은지심이라는 덕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빗장이로 만든, 마음의 빗장이로 만든 우리 김장훈 씨가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고, 제가 확인한 결과, 취재한 결과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많은 약물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119랑 구급차가 왔다는 사실을 저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려야겠다. 제가 이런 욕을 먹더라도, 제가 비난을 사는 일이 있어도 이건 알려서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하튼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불쾌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여하튼 선생님 말씀 앞으로 내가 그래도 문화계의 어떤 면에서 어른이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데 막 도움이 된다고 내가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도 두 분 너무나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두 분 화해했으면 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하시니까 네. 그 싸이도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솔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친구다. 권위주의적이 아니고. 그럼요. 그냥 미국 가서도 사람들한테 주는, 이거 미국 사람들, 그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싸이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데스트하다, 겸손하다. 사람이 맞습니다. 예. 모든 서양, 이제 동양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과시적이고 미국에서 괜히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이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뭐 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순수하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엔터테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하여튼 나는 싸이를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네. 저희 모두 마찬가지고요. 저도 디스 안 당하고 싶어요. 두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힘내시기 바라고, 선생님 말씀 맞다나 한 무대, 그리고 네. 또 뭔가 좀 기여를 하셨으면 하는데 두 네. 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네. 자, 우리 여성 좀 켜라 다시. 이 도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변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기에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있으세요. 저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하튼 자, 죄송합니다. 아유, 네.